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대출 다 잠겼죠. 사람들이 돈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시장입니다.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이제 입주가 한 달도 남지 않았어요. 11월 27일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 대출에 대한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 그냥 입주 시기를 내년으로 늦추는 결정하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은 물론 상호금융권도 참여하고 싶어하는 단지지만 지금 금리가 됐든 한도가 됐든 먼저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대출을 조이고 있는 상황이 왔기 때문이죠. 지금 갖고 있는 대출의 규모도 줄이지 못하는 판에 집단대 실행을 했다가 그 규모가 확 늘어나면 정말 찍히게 되겠죠. 그래서 내년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리셋 돼가지고 대출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연기하는 선택들 하고 있습니다. 12,00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가구당 3억만 대출 받아도 전체 대출 규모가 4조 원에 달하는 이 정도 대규모 대출이 필요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먼저 하겠다고 나서는 은행들 지금 없습니다. 대부분의 은행들 너무 많이 빌려줬죠. 정책 금융을 통해서 가계대출 장려하는 정책을 했고 사람들 앞다투어 빌렸으니 가계대출의 한도 이미 상반기에 달성하고 대부분 초과해서 대출을 해줬어요. 그런데 GDP 성장률 내외로 가계대출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이미 넘어섰으니까 줄이지 못하는 상황이고 연내 대출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막혔죠. 곧 풀릴 것 같았던 국민은행도 갭투자 방지 차원에서 제한을 연장하는 결정했습니다. 대출이 전방위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조이기에 들어갔어요. 대출이 안 되기 시작하니까 거래는 이미 사라졌죠. 그렇지만 이미 예정된 대출들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미 분양된 아파트들 대금을 치르기 위해서는 대출이 필수적입니다.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 이미 대출로 충당하고 있었는데 입주할 때가 됐으니까 잔금 대출로 바꿔야 되는데 이미 예정됐다고 볼 수 있는 이런 대출도 지금 해주기 어려운 상태예요. GDP 대비해서 과한 부채 상황에다가 증가세 이내로 대출을 취급했어야 되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책 덕분에 초과해서 대출을 이미 해줬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한도가 없고 내년에 풀리겠지 하면서 지금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상태, 지금 현 주소입니다. 연말까지 계속 조일 걸로 예상이 되죠. 전세대출 제한 연장하는 조치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고 주담대 만기도 축소하는 조치 하고 있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 40년 만기 이런 상품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거 30년으로 축소해서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2달간 대출이 늘어나는 것 최대한 억제해서 페널티 안 먹으려는 노력 은행들 하고 있죠. 그랬더니 사람들 돈 구하려고 여기저기 손 벌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주담대 막히니까 다른 대출이라도 일단 땡기려고 하고 있죠. 연 10%가 되는 신용대출인데도 대출만 나오면 된다. 최대폭으로 신용대출 상승을 했습니다. DSR 적용 유예하면서 9월까지 가계대출 크게 증가했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신용대출 9억 원 정도밖에 안 늘어났었어요. 근데 주담대 막히고 나니까 1조 원이 넘게 늘어나면서 2021년 영끌이 한참이던 시기 이때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신용대출이 급증을 했습니다. 주담대보다 금리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거 쓰는 거 거의 최후의 수단이죠. 이 대출을 받은 차주가 늘어나게 됐다는 얘기, 돈을 빌리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 빌릴 수 있는 돈을 어떻게든 최대한 끌어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또 이금융권으로도 풍선 효과 발생을 했죠. 새마을금고만 대출 규제 상황에서 빠져 있었는데 여기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현상 9월에 나타났습니다. 올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추이를 보면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하고 있었죠. 근데 9월 한 달 동안 2천억의 가계대출이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왜 늘어났나 보니까 집단대출 하느라고 늘어났습니다. 상호금융권에서 유일하게 잔금대출 만기가 40년으로 적용받는 규제의 열애 상황에 있었으니까 일단 대출이라는 본업을 위해서 이런 집단대 남들 막혀있는 시장에 돈을 빌려줬습니다. 잔금대출 같은 경우 대출자 개개인의 신용도를 따지지 않는 집단대출이죠.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이후에 마지막으로 나가는 대출인데 2천억 늘어난 새마을금고 이 잔금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분양 아파트 단지에 빌려준 건데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하기가 어렵죠. 20개 이상의 지역금고가 대거 참여해서 이 대출을 이끌어냈어요.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많고 이미 쓰고 있는 사람도 너무 많죠. 그런데 더 쓰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근데 안 빌려주고 빌려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도 빌려주는 금액을 축소해 가면서 억누르고 있어요. 풍선 효과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이금융권에도 규제가 시작됐습니다. 금융권 같은 경우 결국 대출에서 이자 장사하는 기관이니 가능하면 대출 진행하려고 하고 그 틈새 시장을 노려서 새마을금고 2천억 대출했습니다. 리스크 따위 걱정 안 하죠. 당장의 영업 성과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대출의 풍선 효과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규제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규제를 하려고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어요. 신용대출 아까 폭증했다고 했는데 이제 한도도 좀 줄인다고 하죠. 우리은행 같은 경우 연소득의 150% 이렇게 빌려줬었는데 이제 10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은행들 당장 나가 있는 대출도 줄여야 할 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갚을 수 있는 사람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해 줄 테니까 갚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도 이미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에 들어갔죠. 돈 빌리기 쉽지 않은 환경 연말까지 이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행도 제2금융권도 전부 다 대출을 죄고 있어요. 이금융권에 해당하는 신협도 대출 조익이 동참하고 있죠. 빌려만 주면 금리가 얼마든 빌려가겠다 이러고 있으니 대출 금리 또한 계속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대출은 안 해야 되고 기존 대출도 상환을 유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금리 제한해서 사람들 꼬이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기준금리 내리고 시장의 금리가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대출 금리는 오히려 더 뛰고 있어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 가상금리를 높이면서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출 조이기를 하는 이유 가계대출에 대한 심각성 때문이죠. 이 관리를 위해서 늘어나는 대출을 조이고 있지만 이미 나가 있는 대출들 리스크는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은행권 대출의 63% 이상은 DSR의 제외 대상입니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억제책이 바로 소득 한도 내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 DSR인데 이걸 아예 적용 안 하고 신규 가계대출이 60% 이상 나갔습니다. 대부분의 정책자금이 DSR에 예외에 두고 있다 보니까 정책금융에 기반한 대출이 최근 늘어난 가계부채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DSR 적용이 안 된 대출로 대출 통계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대출의 절반 가까이가 전세자금 대출, 정책자금 대출, 중도금 이주비 대출 이런 거였다 보니까 DSR 묻고 따지지도 않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특히나 DSR이 적용되지 않은 대출 비중 은행권보다 지금 건전성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는 이금융권에서 더 많이 나갔습니다. 카드사 같은 여신 전문 업체 이런 데 상반기 신규 대출 90% 이상이 DSR 미적용 대상이었어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가 들어갔는데 이미 나가 있는 대출도 부실의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계속 빌려주면 되지 왜 조이냐? 못 빌려주니까 조이는 거입니다. 이미 늘어난 빚을 줄여야 하는 게 당장의 목표인데 그러긴 힘드니까 소득의 증가세만큼만 대출을 늘려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끌어가려고 하는 것 이거 목표도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가계대출 관리에 들어갔어요. 은행권의 건전성에 대한 규제 바젤3로 대변이 되죠. 바젤3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은행이 무너지지 않도록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기준을 마련한 것인데 이거 보면 가계대출은 줄이고 기업대출을 증가시키는 걸 유도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13년부터 단계적 도입이었는데 이 중에 DSR에 대한 규제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죠. 근데 계속해서 도입을 늦추고 상황을 연장하다 보니까 가계대출의 비율을 줄이는 게 아니라
한계 상황 이상으로 늘려놓은 게 현실입니다. 1금융권 같은 경우 BIS 10% 이상 유지하고 건전성에 문제없다 하지만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의 감당 능력 따윈 보지 않은 대출이 쌓여 있습니다. 정부가 보증하니까 그게 가능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 정부도 감당이 안 되니 규제하고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이 60 먹은 사람한테 40년 장기로 수억 원의 돈을 빌려준 시장입니다. 시세보다 싸게 분양했다고 하는데 그 분양대금조차 치를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준 시장이에요. 그러니 대출을 조이니까 아우성이 됐습니다. 이들 돈 마련할 길 대출 받는 거 말고 전세밖에 없죠. 근데 이 전세 시장의 문제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전세 지금 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역전세라는 건 기존에 받아놨던 전세금보다 전세가가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또 더 심각한 거 깡통 전세죠. 바로 집값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서 집을 팔아서라도 전세값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게 바로 깡통 전세인데 이런 문제가 22년 초에 불거졌습니다. 원인은 고금리였죠. 전세시장 원래 자기 자본으로 이루어졌던 시장인데 여기에도 대출을 통해서 거품을 키웠습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전세 대출에 대한 부담이 생기죠. 전세값은 떨어지고 이 전세값을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집주인들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 나타났습니다. 역전세 문제가 전국에 만연을 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했죠. 저금리의 대출을 공급했고 주택이 있는 사람들, 다주택자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대출을 허용했습니다. 역전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 빚내주는 정책을 통해서 이 상황을 넘겼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좀 잦아들 수 있었던 이유, 대규모 입주 물량을 상쇄시킬 만한 멸실 수요, 이주 수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잠실 입주난 때 심각한 역전세난이 나타났고 좀 기간이 길었었는데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생각보다 짧게 끝났어요. 그 이유는 잠실, 크로바, 진주 그 무렵에 이주 수요가 받쳐주면서 상황이 진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례, 송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전세가 하락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정부가 돈 빌려주고 대신 보증하고 꾸역꾸역 막아왔던 역전세 없어진 게 아니라 더욱더 심각한 형태로 이제 곧 드러날 시점이 왔습니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해왔던 전세대출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손쉽게 끌어쓸 수 있는 자금이었기 때문에 온갖 사기가 난무하는 시장, 전세시장입니다. 허위 전세 계약서로 대출금 수억 원을 꿀꺽한 사람들 2년의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와 대출 명의자를 모집해가지고 허위 전세 계약서를 써서 대출 받아서 나눠서 썼습니다. 거주하는 아파트를 전세 내놓은 것처럼 하면서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꿀꺽한 사람도 징역 6개월 이 정도 받았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일부를 주겠다라고 하는 공범이 접근을 했죠. 자기가 실거주하는 아파트 전세 놓을 상황이 안 됨에도 마치 전세를 놓은 것처럼 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서 이 돈을 받아서 나눠서 썼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대출 받아서 쓴 사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시장, 이렇게 풀렸던 전세대출입니다. 200조가 넘게 풀렸죠. 200조 빚더미 전세대출, 은행이 전세대출 마구잡이로 해줄 수 있었던 이유, 정부가 뒷받침해줬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돈을 안 갚으면 주택 팔아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까 돈을 빌려주는데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리스키한 상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200조가 넘게 대출해 줄 수 있었던 이유,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깐깐하게 줄인다고 하죠. 이유는 더 이상 이걸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 깡통 전세, 그 뒤처리를 정부가 다 부담하고 있으니 여기 보증서 준 기관들 지금 당장 망하게 생겼어요. 집주인들 보증금 안 돌려주고 계속해서 껍데기만 갖고 있는 집, 전세금 받아서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 대출에 대해서 줄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세대출 받을 때 집주인의 반환 능력을 평가하고 또 보증서 주는 규모를 줄이는 방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DSR 규제도 안 받고 이러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풀렸고 이게 늘어나면서 전세값 상승 또 이 전세값을 기대서 갭 투자 증가 결국 시장의 과열을 부추기는데 큰 몫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 이제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세시장 마냥 누군가 전세에 그 금액에 들어와 줄 거다 이렇게 돌아갔었는데 이들의 자금 마련길이 막혀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허그 자금난 최근 들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허그의 전세보증 사고 2016년도만 하더라도 100억이 안 되는 규모였습니다. 근데 이거 전세가가 부풀려지면서 대입변제 금액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1년도에 5천억을 넘었고 23년도 작년에는 3조 5천억에 달하는 전세금을 허그가 대신 갚아줬습니다. 이러니 부실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올해 예상하는 거 6조 원이 넘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그 그러니 자금난에 시달리고 지금 채권 발행하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사단이 났습니다. 올해 영업손실 4조 원이 넘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자금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채권 발행해가지고 재원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막혔습니다. 전세 대출이 원활했던 거 허그가 보증해줘서였는데 이렇게 쪼들리고 있는 허그 보증서 안 끊어주면 10명 중 4명은 대출을 못 받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전세대출 때문에 전세금 스물스물 올랐고 그 올라간 금액을 메꿔줄 만큼 이제 자금의 융통이 어려운 시장이 왔습니다. 떨어지는 것, 그 위치 에너지가 높은 만큼 그 충격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 대출, 또 언론이 전세난 노래를 하니 사람들 비싼 전세라도 못 구할까봐 들어가고 이렇게 올라갔던 가격 유지되기 어렵죠. 갚지도 못해서 여기저기서 부실나고 있는 200조의 전세대출이 밀어올린 전세가 계속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떨어질 때 그 폭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전세 물량이라도 적어져야 되는데 공급은 계속되고 있죠. 그나마 재건축, 재개발 등이 활성화되면서 멸실 수요, 이주 수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전셋집 채워주는 사람 많았지만 그 멸실이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입주 물량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새 아파트는 계속 입주하고 있는데 멸실로 상쇄되지도 않는 그런 환경이니 역전세난 자명합니다. 서울 아파트 내년까지 7만 2천 가구가 입주 예정이죠. 올 하반기 입주만 2만 3천 가구입니다. 정비사업, 즉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공급되는 물량 1만 7천 가구가 넘습니다. 3월에 예측했던 것보단 줄었다고 하지만 이 물량 연내에 다 채워줄 수 있을까요? 둔촌주공 12,000가구, 문정 힐스테이트 1,200가구, 미아동의 1,000가구 이런 대규모 단지들이 올 하반기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자금 마련할 길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마련하거나 아니면 전세 놓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입주 앞두고 둔촌주공 지금 잔금 마련 비상 걸렸습니다.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하는 은행이 거의 없어요. 갭 투자, 즉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들한테 전세 대출 안 해줍니다. 또 선순위 잡혀있는 것들 이런 것들 대출 안 해주죠. 이런 제한 조치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 잔금 마련할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입주 물량은 계속해서 쏟아지는데 전세가 안 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도대체 무슨 근거이죠? 대출 막히고 거래 끊기고 매매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던 집값 상승을 멈추고 관망세로 접어들었어요. 근데 새로 쏟아지는 신축 물량 팔고 정리하고 싶어도 그 자금을 빌려주는 은행이 없습니다. 여기에 전세 놓려고 해도 이 전세금 마련할 방법 막혀가고 있고 전세라도 놓지 않으면 시세보다 싸다는 분양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람 수두룩하죠. 지금 둔촌주공 정말 역대급 규모의 입주 물량입니다. 근데 여기 전세가 안 떨어질 거다라고 언론에서 요즘 계속 나오고 있죠. 전세가 7억에 나와 있는 매물들 많이 있는데 이런 거는 융자가 있는 거고 조합원 물건 기준에서는 전세가 9억에서 10억에 있기 때문에 12,000세대나 되지만 전세가 안 떨어질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주 도배를 하고 있어요. 6년 전 헬리오시티 입주 때랑은 완전히 다르고 급전세도 없고
얼죽신이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전셋값 절대 안 떨어질 거다라고 기사 계속 나옵니다. 근데 주변은 이미 영향을 받고 있죠. 15억 하던 게 3개월 만에 12억, 11억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둔촌주공 입주 영향이 송파, 잠실, 대장 아파트에도 끼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둔촌주공 자체는 안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안 떨어지겠죠. 일단 입주 시기 자체를 11월 말부터 시작이지만 내년에 입주할 걸로 사람들 밀어놨습니다. 내년 3월까지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보내고 내년에 대출 풀리면 전세가 낮춰받지 않아도 돈 구할 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당장의 호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9억, 10억 거기보다 훨씬 입지가 좋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지의 전세가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크리오도 9억, 10억 이런 전세가 보이고 있죠. 여기 2년 전과 비교해도 전세가 변동 크지 않습니다. 전세난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수치적으로는 떨어진 모습이 나타나죠. 고덕 그라시움 여기 입주 6년 차입니다. 이제 이거 신축 아닌 거죠. 사람들 보기엔 4년 만에 전세가 1억이 넘게 빠졌습니다. 고덕 아르테온 여기 4년 정도 됐죠. 갱신 청구권 써서 전세가 많이 안 올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갱신이나 신규나 전세가 대동소이합니다. 이 얘기 전세가의 변동 전세난 이야기하는 거에 비해서 크지 않음을 뜻합니다. 지금 새로 입주하는 이 대단지를 채워줄 수요 그 주변에 있는 실수요자들입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신축이면 더 좋죠. 그래서 옮겨가는데 돈 더 많이 들여서 가는 게 아니어야 옮길까 말까 합니다. 그 주변에 전세가 높게 받은 아파트, 2년 전에 입주한 아파트, 4년 전에 입주한 아파트, 더 오래전에 입주한 아파트, 이들을 떠나서 신축 아파트의 전세가 맞아지면 들어가는 선택합니다. 역전세 대규모 입주 단지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이미 전세가를 높게 받아놨던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역전세입니다. 1만 2천 세대 입주, 주변을 공동화시키면서 단기간에 채울 수는 없는 규모입니다. 언론은 자꾸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죠. 예년과는 다른 분위기다. 가격도 안 떨어지고 물량도 안 많다. 주변에 이거 말고도 또 입주하는 아파트 있죠. 천호동에도 1000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내년까지 7만 가구가 넘게 서울에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강동구 전체의 12,000세대 가구의 전세 물량을 얼죽신이기 때문에 채워가겠죠. 그치만 이들이 빨아들인 수요, 나머지 집들은 빔을 뜻합니다. 전세가 매매값을 계속해서 부양해온 정책을 해왔습니다. 정책 대출을 통해서 사줄 수 없는 사람도 대출해 줄 테니까 사라고 이야기한 시장이었어요. 여기에 전셋값 또한 대출 받아서 월세만큼만 이자 감당하면 돈 빌려 써도 된다고 부양했던 이런 시장이었고 그래서 대출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이게 감당이 안 돼서 규제가 시작된 시장입니다. 이제 오히려 상환 요청까지 하고 있는 거죠. 너도 나도 하려고 했던 집단 대출 지금 대출 더 늘어날까봐 이것도 꺼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잔금 여전히 치러야 하는 사람들 수두룩한데 이들한테 돈 못 빌려주는 시장이니 전세 보증금 이것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전세 공급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만 전세값을 받쳐주던 전세 대출 이건 막히고 정부 이제 전세 대출에 대한 DSR 포함까지 검토하고 있는 이런 대출의 축소 기조이니 넘쳐나는 공급을 채워줄 수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역전세 다시 안 일어날까요? 부동산 시장만 보면서 사람들 다시 살아날 거고 엄청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데 외부 환경 그만큼 좋은가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부동산 아무 소용 없습니다. 환율 계속 오르고 있죠. 1,4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율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 펑크를 대응하기 위해서 외평기금을 또 끌어다 쓴다고 합니다. 외평기금 6조, 공공자금 관리기금 4조, 그리고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주택도시기금 3조 이걸 끌어가지고 세수 결손을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외평기금은 재정적 수치가 안 좋을 때 많이 끌어다 썼습니다. 작년에도 끌어다 썼고 올해도 끌어다 썼죠. 외평기금 실질적인 용도 환율의 급등락을 막기 위한 기금입니다. 일명 외환시장의 방파제라고 불리는 기금이에요. 환율이 너무 떨어지면 갖고 있던 원화로 달러를 사들이고 환율이 급등하면 보유하는 달러를 팔아서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그 기금이 외평기금인데 이걸로 세수펑크를 메꾸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세수 결손을 대응하기 위해서 외평기금 14조 원 이 정도 갖다 썼는데 6조 정도 더 끌어다 쓰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룸을 또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외평기금 전체 재원이 270조 원 정도 돼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뭐를 얼만큼 갖고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를 때 내릴 때 이 변동성을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지 퀘스천 마크입니다. 환율 계속 오르고 있죠. 강달러 현상 계속되고 있고 달러 가치 대비 우리나라의 원화값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환율 방어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코로나 이전보다 20% 넘게 환율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방어하는데도 106조 원 가까이를 썼어요. 근데도 안정이 안 되고 있는 환율 시장인데 외평기금 사용에 대한 논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하느니 안 되면 돈 찍어내는 발권력을 동원해서라도 환율 방어하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 했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더 불안한 시장입니다. 외부 환경 강달러 현상 벌어지고 있고 인플레에 대한 우려 다시 살아나고 있고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하고 있고 시중 금리도 이에 영향을 받아서 금리 인하가 무색할 정도로 시장 금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돈 빌리기도 어려운 환경이고 기대하는 저금리 상황 쉽게 오지 않을 이런 환경입니다. 여기에 갖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데 이걸 현금화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사라졌죠. 시장에 들어와 줄 돈이 없으니 거래가 안 이루어지고 거래가 안 되니 가게에 쓸 돈이 없습니다. 주식도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또 노후를 대비해서 마련했던 상가들 이런 거 가격 떨어지고 이런 거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써야 되는데 대출도 안 되는 상황 이런 환경입니다. 여기에 그동안 눌러놨던 공공요금 다 올라가고 세수는 펑크 나가지고 정부가 여력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지금 막혀있는 잔금 대출 이 부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또 인위적인 개입을 할 수도 있겠죠. 정부가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모면할 수는 있습니다. 그치만 그 상황을 모면하게 해준 수요 다 거기서 거깁니다. 한쪽이 채워지면 한쪽이 빌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더 큰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난 계속될 거다. 이런 막연한 기대보다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